드론 300여 대가 밤하늘의 한강상공을 불빛으로 수놓으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던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드론 플래시몹 행사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드론별이 신비롭게 새겨지며 의료진들을 향한 문구 감사합니다가 이미지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덕분에 챌린지의 수화 동작으로 삽시간의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으로 만든 태극기까지 나왔고 이후 손 씻기를 생활하세요, 거리두기 잊지 마세요란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이 같은 드론쇼를 보고 로이터, AFP 등 해외 매체들은 놀랍다, 감명 깊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CNN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해 수백 개의 드론으로 멋진 쇼를 펼쳤다고 전하며 쇼는 놀라웠고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이 이 내용을 보도한 트윗에는 세계 곳곳의 누리꾼들이 경탄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환상적이고 아름답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국내 네티즌들도 기술 강국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힘내자, 완벽, 퍼펙트, 뭉클하다, 희망이 보인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우리 정부는 드론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드론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1차 드론쇼에 이어 2차 드론쇼도 지금 국내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드론 시장의 후발 주자였습니다. 중국은 가장 앞서 드론을 개발하며 전세계 취미 레저용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의 수많은 글로벌 정보통신 유통 공룡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처졌던 한국이 총력을 다해 드론 개발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텔은 알펜시아 스키슬로프 유로 반짝이는 1200여 대의 드론으로 오륜기를 보여주며 개막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텔은 이 같은 기술을 갖기 위해 2015년 중국 드론 제조사 유닉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6년에는 자동 파일럿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독일 어센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인텔이 이 같은 투자를 하면서 드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이 놀라운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하늘을 수놓은 인텔의 드론 기술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작계 관계자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지만 정작 개막식 주인공 자리는 인텔이 차지했다며 반도체 왕에 가려진 한국 IT 산업에 현주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 산업을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육성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하며 기업이 드론 사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란 규제 혁신을 위해 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등에서 총 역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 전세계 1위가 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시 드론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드론 관련 규제 하나 및 면제 조항을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안전법 규제를 유예하여 군집 드론이 활용되기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유예 및 인허가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또한 비행 승인, 특별 비행 허가 등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절차를 생략하여 군집 비행 실증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인해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193대에 불과했던 정부에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2019년 9,342대로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드론 업체는 2013년에 131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00곳을 넘겼으며 같은 기간에 50명대였던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지난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6년 7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43조 2천억 원에 이어 2026년 90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드론 산업은 17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무려 29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한국의 드론 스타트업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유비파이는 2015년 서울대 기계항공학 박사 출신들이 창업한 드론 스타트업으로 개발 1년 만인 2019년에
군집 드론 개발에 성공하며 상용화했습니다. 유비파이는 지난해 창원 NC파크에서 진행된 민트 페스티벌에서 군집 드론 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지난 6.25 전쟁 기념식에서는 드론 300대를 활용한 놀라운 라이트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출신들이 만든 니어스랩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유비행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존에 6시간이 소요됐던 풍력 발전기 점검을 자유비행 드론을 활용하여 15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설립된 엔젤스윙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을 3D 정밀 지도로 변환해주는 드론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드론은 100헥타르를 2명이 14일 동안 할 측량을 드론을 하루 만에 끝나게 해주었고,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는 국내 10개 드론 기업체와 민간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아프리카 르완다 키칼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민간 합동 대표단은 여기서 3,4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호정 솔루션은 아프리카 드론 포럼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드론 산업에 스타트업 외에도 대기업까지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설립해 기존 드론에 사용되는 20-30분 비행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2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 전지팩을 개발해 장착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도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를 설립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같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으로 드론 산업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 대기업의 역량 집중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군집 드론은 앞으로 놀라운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장의 잡초를 제거할 때 드론은 잡초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고, 또한 산불 발생 지역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날려 수색합니다. 게다가 가스 누출 탐지에서 수천 대의 곤충 로봇 드론을 투입해 파악합니다. 수많은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드론으로 인해 세상이 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또다시 서울의 하늘에는 드론이 상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한국판 뉴딜을 형상화한 300대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을 하며 세계적 격변의 시대를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K-뉴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약속하며 2차 드론쇼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6일 국무회의 후에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화를 위한 최종 목표와 일정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드디어 2020년까지 전 국민 개인 번호를 스마트폰에 넣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도 않고 황당무계한 이런 발표가 일본 정부의 특별한 디지털 정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일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본의 개그 콘서트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케다 료타 총무상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 2020년 안에 마이넘버 카드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 인증이나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일에 마이넘버 카드 기능의 스마트폰 탑재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마이넘버 제도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제도입니다. 실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이넘버가 있어야 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강제 시책으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는 종합 사이트에 가서 23자리의 숫자로 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 신청 서류에 일일이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지 4주가 지나면 또 마이넘버 교부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고 구청에서 수령하는데 이 수령도 쉽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겨우 어렵게 마이넘버를 부여받았으면 마이포털에 가서 등록을 해야 복지제도나 연금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다시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구청에서 줄을 서 있으면서 행정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다 보니 아예 마이넘버는 인권 침해이다, 후진국 제도이다 라면서 도리어 더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 디지털화가 되려면 개인 번호 부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6월부터 마이넘버 제도와 국가와 지방의 디지털 기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워킹 그룹을 가동해 왔는데 최종 목표를 마이넘버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33개의 과제를 검토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전문가의 지적 33개를 가지고 워킹 그룹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가 2022년까지 마이넘버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결론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시 10일부터 추진 검토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나와도 일본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들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당장 스마트폰 보급률이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한국은 95%가 넘어서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은 66%로 선진국 그룹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들고는 있어도 전화통화와 유튜브 시청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앱을 하나 까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일본 정부가 시19 대책으로 추적 앱 코코아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겨우 10%가량 반응을 할 정도입니다. 이 사실이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둔한 것은 스가 총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4일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스가에게 총리는 마이넘버를 가지고 실제 행정 절차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가? 총리의 고령보험증은 마이포털에 등록을 했는가? 라고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스가는 사용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했고요. 질문을 한 이펀 민주당의 고토 의원은 실제 포털의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총리도 직접 해보기를 바란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즉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도 관심 없는 마이넘버와 포털이라고 제목을 뽑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는 매일 새로운 디지털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까지 운전면허증을 마이넘버 카드하고 일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상 간의 회담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정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디지털화를 쉽게 말로 다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일본 국민들은 반대한다 라고 꼬박꼬박 답변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마이넘버를 부여해서 개인 계좌와 연결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워킹그룹은 마이넘버를 도입한 후에 일단 개인 계좌로 연결해서 복지제도에 활용하겠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 지급 등에만 사용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해도 최근 일본 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개인 자산을 어떻게 국가 모르게 관리할 수가 있는가, 은행에 넣어두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상속세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싶은데 정부에서 통장을 확인해서 자식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금을 미리 통장에서 떼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통장의 현금 상속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넘버로 계좌를 연결하고 다 쳐다볼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걱정이 많고 탈세 생각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마이넘버 제도에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진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 디지털화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968년 1월 22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해 5월에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개인 번호를 부여하면서 간첩 식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새롭게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일본은 간첩이 많은 나라이다. 일본은 평화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개인마다 번호가 부여된 범죄 국가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랬던 일본이 이제 와서 개인 번호가 없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12자리 번호를 개인마다 부여해야 한다. 개인 번호가 있어야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 빨리 하자. 라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6개월 동안 회의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다시 추진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의하다가 갈라파고스가 가라앉으면 어쩌려고 저럴까요? 스마트폰에 마이넘버 넣기 전에 대지진이 먼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